한양의 저작거리가 파하면 그 돈이 모두 조만선 영감의 집으로 흘러들어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는 조선 팔도에서 이름난 거상이었지요. 비단과 약재를 쥔 그의 소나귀에서 막대한 부가 쌓여갔습니다. 허나 남산만한 기와집에서도 밤마다 새어나오는 것은 깊은 한숨소리였습니다. 조 영감의 유일한 혈육, 무남동녀 연하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조만선 영감의 부인 최씨 부인이 잠 못 들고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에이, 팔자야. 내 팔자야. 이 많은 재산을 쌓아두면 무엇하며 큰 기와집에 살면 무엇하리오. 우리 딸이 20해를 꽉 채우도록 산에 그림자 하나 없으니 이 어미 속이 숯검정이 다 되었소. 또 그 소리요? 밤이 깊었으니 그만 주무시오. 잠이 옵니까, 영감? 잠이 와요? 낮에는 한양에 내로라 하는 부인네들이 내 앞에서는 온갖 아첨을 다 떨다가도 뒤돌아서서는 제 딸년을 매주라느니 암상이라느니 흉보는 소리가 다 들려옵니다. 차라리 내 귀가 먹었으면 좋겠소. 누가 감히 내 딸을 그리 부른단 말이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리 부르는 것을 영감만 모르는 척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용하다는 중매쟁이 할멈들 불러다 비단옷에 놀이개까지 안겨 보냈건만 문턱을 나서는 즉시 함흥차사요. 다들 우리 연하 얼굴 한번 보고는 질겁해서 달아나기 바쁘지요. 그 아이 성정만이라도 고왔으면. 성정이 고울 틈이 있었어야지요. 어릴 적부터 그 생김새 때문에 계집 아이들한테는 따돌림 당하고 저리 억세고 드센 성질을 어느 사내가 감당한단 말이오. 재산을 보고 들러붙는 놈들이야 있었지만 어디 하나 반반한 놈이 있었습니까? 말을 가려서 하시오. 그래도 귀한 딸이오. 우리가 언제까지 연하를 끼고 살 수 있겠습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연하 짝을 지어주고 떡두꺼비 같은 외손주 안아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이러다 우리 가문의 대가 끊기게 생겼으니 이게 다 영감 탓입니다. 대릴사 위로 들어와 이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으면 떡하니 아들씨를 넘겨줬어야. 그만합시다. 그만하긴 뭘 그만합니까? 날이 밝는 대로 방도를 찾으세요. 내일 모레 영감 환갑인데 잔치상에 사위 하나 없이 쓸쓸하게 앉아 계실 작정이십니까? 정녕 방도가 없다면 내가 머리를 풀고 고기라도 할 것이니 그리 아시오. 최씨 부인은 원망 섞인 눈으로 남편을 쏘아보고는 돌아 누워버렸습니다. 홀로 남은 조 영감은 꺼져가는 등잔불을 보며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돈으로는 세상 모든 것을 살 수 있다 믿었건만 딸의 배필 하나 구하지 못하는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기 그지없었지요. 밤새 뒤척이던 조만선 영감은 동이 틀 무렵에야 겨우 눈을 붙였다가 불현듯 무릎을 탁 치며 일어났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 하더니 바로 코앞에 있는 사람을 여태껏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날이 밝자마자 급히 하인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지금 당장 서둘 행수를 불러오너라. 내 친히 전할 말이 있다 하라. 얼마 지나지 않아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을 한 젊은 사내가 사랑채로 들어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5년간 조만선 상단의 온갖 굳은 일과 재물 관리를 도맡아 온 행수, 서돌이었지요. 부르셨사옵니까, 영감님? 왔는가? 이리 가까이 앉게.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 조 영감은 찻잔을 내어주며 그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이름처럼 단단한 바위 같기도 하고 묵묵히 밭을 가는 소 같기도 한 사내였지요. 서행수. 자네가 우리 상단에 들어온 지 벌써 닷해가 되었구먼. 영감님께서 거두어 주신 은혜 덕분에 굶지 않고 지내왔으니 세월 가는 줄도 몰랐사옵니다. 자네의 성실함과 총명함은 내가 익히 알고 있네. 자네에게 국간 열쇠를 맡긴 이후로 단 한 번도 장부에 착오가 난 적이 없었지. 자네가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 누구 하나 원망 한마디 없었다 들었네. 과찬의 말씀이시옵니다, 영감님. 맡은 바 소임을 다했을 뿐입니다. 사람의 진심은 재물 앞에서 드러나는 법.
자네는 능히 그 시험을 넘었네. 이제 내가 자네에게 더 큰 것을 맡겨볼까 하는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영감님의 말씀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따라야죠. 제 은인이신데 말입니다. 조 영감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마침내 본론을 꺼냈습니다. 내 딸 연아, 자네도 알지? 아가씨를 어찌 모르겠사옵니까? 서돌의 얼굴에 잠깐 스쳐 지나간 미세한 떨림을 조 영감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혼기가 꽉 찼는데. 허나 제 짝을 찾지 못해 이 늙은이의 속을 태우고 있어. 서행수, 내가 자네를 사위로 삼고 싶네. 영감님! 어찌 그런 말씀을? 자네가 내 딸 연아와 혼인하여 이 조씨 가문의 대를 이어주게. 그리만 해준다면 우리 상단의 지분 절반과 한양의 비단 창고 열쇠를 자네에게 맡기겠네. 자네를 단순한 사위가 아니라 이 상단의 주인으로 삼겠다는 말일세. 조 영감의 파격적인 제안에 서돌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연하 아가씨의 불같은 성정과 위압적인 인상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 제안은 달콤한 꿀처럼 보였으나 그 안에는 치명적인 독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지요. 자네에게는 어려운 결정일 걸세. 허나 사내 대장부가 큰 뜻을 품었다면 이 정도 기회는 잡아야 하지 않겠나? 내일 아침까지 답을 주게. 알겠습니다. 영감님. 서돌은 깊이 조아리고 사랑채를 물러나왔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습니다. 평생을 남의 밑에서 일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 호랑이를 잡을 것인가? 결국 서돌은 조만선 영감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한양 바닥이 떠들썩할 정도로 성대한 혼례가 치러졌고 하루아침에 상단의 행수에서 주인으로 거듭난 서돌의 이야기는 저작거리의 화제였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며칠 뒤 조 영감은 약속대로 사위를 불렀습니다. 자, 이리와 함께. 이제 자네는 내 사위이자 이 집안의 기둥일세. 아직은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장인어른. 이제부터 익숙해져야지. 여기 있는 것들이 비단 창고 열쇠와 상단 지분이 절반 기록된 문서일세. 약조한 대로 오늘부로 자네에게 넘겨주겠네. 이리 큰 재산을! 서돌은 눈앞의 문서들을 보며 감격에 겨운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조 영감은 그런 사위의 어깨를 흐뭇하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자네 것이니 잘 간수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연하를 잘 부탁하네. 그 아이가 성정이 좀 거칠고 모난 구석이 있어도 속내는 여린 아이야. 자네가 잘 보듬어주면 틀림없이 좋은 아내가 될 걸세. 명심하겠습니다. 아씨를, 아니 부인을 제 몸같이 아끼고 사랑하겠나이다. 서돌이 문서들을 품에 안고 물러가자 조 영감의 얼굴에서 인자한 미소가 싹 가셨습니다. 그는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괴짝을 열었지요. 그 안에는 방금 서돌에게 넘겨준 문서들과 똑같이 생긴 문서 한 장이 더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서의 끝에는 붉은 인장과 함께 섬뜩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상기 명시된 토지와 재산은 조만선에게 빌리는 자 3만 양에 대한 담보로 한다. 채무자 서돌은 이를 증명하며 만일 약조를 어길 시 모든 것을 포기한다. 바로 가짜 차용증이었습니다. 조 영감은 차용증을 보며 혼자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무리 충직해 보여도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지. 혹여 내 재산만 낼름 집어삼키고 우리 연하를 박대하기라도 하면 어찌알고. 이 문서 한 장이면 자네 목에 보이지 않는 족쇄를 채우는 셈이지. 내 딸을 소방 마치는 날엔 자네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더미에 올라앉아 빈털터리로 길바닥에 나앉게 될 것이야. 그리 되고 말고. 사랑채로 돌아온 최 씨 부인은 남편의 처사가 못내 불안했습니다. 영감,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서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한 번에 내어주신 것 아닙니까? 걱정 마시오. 다 내게 생각이 있어. 무슨 생각이신데요? 그건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오.
조 영감은 자신의 꾀에 스스로 감탄하며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략이 얼마나 완벽한지 확신했지요. 새살림을 차린 후 연화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남편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제 전용 하인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듯 했지요. 서돌의 고난은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돌에게 연화가 퉁명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서돌아. 부인. 무슨 일이시오? 내 발이 차네. 어서 이리 와 좀 주물러 보게. 아, 알겠소. 서돌은 묵묵히 다가가 연화의 차가운 발을 자신의 옷품 안에 넣었습니다. 연화는 그런 그를 경멸하듯 내려다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루는 한겨울밤, 살을 내는 칼바람이 부는데 연화가 또 서돌을 불렀습니다. 내가 지금 방가의 교수들이 먹는다는 유자화채가 아니면 잠을 이룰 수 없을 것 같구나. 이 깊은 밤에 어찌 유자화채를 구한단 말이오? 날이 밝는 대로 구해다 드리겠소. 지금 당장. 내 입에서 먹고 싶다는 말이 나왔을 때 가져오지 못하면 그게 어디 서방이라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정녕 내 지아비가 맞다면 지금 당장 나가서 구해오너라. 내 잠들기 전에 가져와야 할 것이다. 겨우 유자를 구하고 꿀을 얻어다 손이 꽁꽁 어는 것도 잊은 채 화채를 만들어 바쳐야 했지요. 연화의 학대는 밤에 극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서돌을 사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분을 채우는 도구로 여겼습니다. 뭘 꿈을 대느냐. 오늘은 내가 말을 탈 것이니 너는 그저 엎드려 길을 내어주면 그만이다. 알아들었느냐? 서돌은 모든 것을 묵묵히 참아냈습니다. 낮에는 상단의 일을 처리하고 밤에는 아내의 온갖 수발과 모욕을 견뎌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조 영감댁 대릴사위가 아니라 머슴이 들어왔다며 수군댔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치욕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말에 토를 달았다는 이유로 서돌의 뺨을 향해 벼루를 집어 던졌습니다. 다행히 벼루는 빗나갔지만 서돌의 뺨에는 튄 먹물이 검게 흘러내렸지요. 내 놈이 감히 내 말에 대꾸를 해? 아직도 내가 행수 노릇하던 시절 버릇을 못 버렸구나. 썩 나가 무릎 꿇고 손을 들고 있지 못할까? 서돌은 말없이 밖으로 나가 차가운 마루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뺨을 타고 흐르는 먹물보다 더 시커먼 분노가 그의 심장을 휘감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지요. 그래. 이제 끝을 내야 할 때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하고 저 오만한 계집을 꺾으려면 가장 약한 곳을 찔러야 한다. 그는 연화의 오만함 뒤에 가려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자로서 사랑받고 싶다는 갈망과 지독한 외로움이었지요. 평생 외모 때문에 받아보지 못한 사내의 관심, 그것이 연화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돌의 행동이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작거리의 불량배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는가 하면 기방을 출입한다는 헛소문을 일부러 퍼뜨렸습니다. 아니, 서방이 요즘 밖으로만 나돈다면서? 남편 단속도 안 하고 무얼 하는 게야? 그깟 사내 하나 없다고 내가 눈 하나 깜짝할 줄 아십니까, 어머니? 제 발로 기어들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연하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개처럼 복종하던 사내가 자신을 외면하자 설명할 수 없는 초조함이 밀려왔지요. 보름 뒤 장날 밤이었습니다. 밤이 이슥해지도록 서돌이 돌아오지 않자 연하는 괜히 심사가 뒤틀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보시오. 안에 누구 있소? 서방이 술에 떡이 되었으니 어서 문 좀 여시오. 연하가 나가보니 과연 서돌이 웬 낯선 사내의 등에 엽혀왔습니다. 연하는 기가 막히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쯧쯧, 꼴불견이로구나. 그 자를 사랑방에 아무렇게나 던져두고 가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 친구가 어찌나 무거운지. 실례가 안 된다면 찬물 한 사발만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가는 길에 목이 타서 그렇습니다. 따라오시오. 연하는 마지못해 사내를 부엌으로 들였습니다. 달빛에 비친 사내의 얼굴은 비록 남노한 행색이었지만 이목구비가 꽤나 반반했습니다. 사내는 연하가 떠준 물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일부러 비틀거리는 척하며 연하의 손등을 슬쩍 스쳤습니다. 살겠습니다. 손이 참으로 곱습니다. 연하는 질겁하며 손을 뺐지만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들어보는 칭찬이었지요. 제가 술김에 괜한 소리를. 저 친구 서돌이놈 정말 복에 겨운 놈이군요. 이리 고운 분을 아내로 맞았으니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셈이지요. 저 같았으면 매일같이 업고 다녔을 텐데. 그만하고 어서 가보시오. 연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를 냈지만 싫지 않은 기색이 역력했지요. 예, 가봐야죠. 혹시 저를 한 번만 더 도와주시겠습니까? 제가 어찌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 문 밖까지 가는 길도 헷갈립니다. 이 사람이 정말. 사내의 간절한 눈빛과 저돌적인 행동에 연하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못 이기는 척 사내의 팔을 잡고 안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두운 욕망의 덫이 마침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사내를 자신의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등잔불을 일부러 더 어둡게 낮추자 방 안에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사내는 기다렸다는 듯 연하를 끌어안았습니다. 평생 억눌려왔던 마음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지요. 두 사람이 막 뒤엉키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방문이 박살나는 소리와 함께 시퍼런 낯을 든 서돌이 들이닥쳤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것들! 기어코 내 얼굴에 똥칠을 하는구나. 서돌아. 아니 서방님. 이 이복에? 이건 오해야? 닥쳐라, 이 더러운 놈! 내 놈의 그 주둥이를 찢어놓기 전에! 서돌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두 사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서돌은 그들을 밧줄로 꽁꽁 묶어놓고는 횃불을 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잠시 후 허겁지겁 달려온 조만선 영감과 최씨 부인이 방 안의 끔찍한 광경을 보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아니 서서방, 이게 무슨 일인가? 장인어른, 장모님! 잘 보셨습니까? 저것이 두 분께서 금이야 오기야 키우신 따님의 본모습입니다. 서서방,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는가? 뭘 어찌하기는요. 날이 밝는 대로 저 두 년놈을 관하로 끌고 가 죄를 물을 것입니다. 서방님, 잘못했소. 제발 용서해 주시오. 연하는 꼴사납게 울며 애원했지만 서돌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께 따님 얼굴이나 보시라고 시간을 드린 것입니다. 날이 밝으면 저는 이 집을 떠날 것입니다. 물론 저 부인과의 연도 오늘부로 끝입니다. 조 영감과 최씨 부인은 사색이 되어 서돌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물론 하나뿐인 딸의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이었지요. 서서방, 제발 우리를 보아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게. 자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네. 내 딸을 살려주게. 제발. 서돌은 그들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그의 손아귀 안에 있었지요. 제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겠다? 그리 말씀하셨습니까, 장인어른? 그렇다마다. 돈이든 땅이든 자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겠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장인어른의 석으로 가시지요. 저 괴짝을 여십시오. 거긴 왜? 어서 열지 않으시면 지금 당장 관하로 달려갈 것입니다. 조 영감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괴짝을 열었습니다.
서돌은 그 안에서 가짜 차용증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게 재산을 넘겨주시면서 뒤로는 제 목에 족쇄를 채우려 하셨더군요. 제가 만일 따님을 박대하기라도 하면 이 종이 쪼가리로 저를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 심산이셨겠지요. 조 영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비열한 속내가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지요. 제 눈앞에서 태워 없애 주십시오. 오늘 밤 없었던 일로 덮겠습니다. 그리하시면 저는 앞으로도 계속 장인어른의 사위로 따님의 지아비로 살아가겠습니다. 자네, 어찌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이 종이 쪼가리가 중합니까? 아니면 가문의 명예와 따님의 목숨이 중합니까? 조 영감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차용증을 받아 촛불에 가져다 댔습니다. 종이가 타들어가며 그의 교활했던 계략도 한 줌의 재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모든 질서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연하는 고양이 앞에 쥐처럼 순한 양이 되어 남편 서도를 하늘처럼 받들었습니다. 감히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서돌이 부르기 전에 먼저 달려와 시중을 들었지요. 조 영감 부부 또한 사위 앞에서 큰 소리 한 번 내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저작거리의 한 주막이었습니다. 서돌은 그날 밤 연하와 놀아나려 했던 마씨와 마주 앉아 낙주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형님, 그날 연기하느라 아주 진땀을 뺐소이다. 어찌나 달려들던지. 하! 아우님이야말로 진짜 대단했지. 그 절절한 눈빛 연기는 나도 감탄했다네. 그런데 정말 괜찮겠소? 걱정 말게. 이제 그 집의 주인은 내가 되었으니. 자, 한 잔 받게. 이건 약속했던 수고비일세. 서돌은 묵직한 돈주머니를 마씨에게 건넸습니다. 두 사내는 서로의 술잔을 부딪히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순박한 돌부처인 줄 알았던 사내가 실은 천리 앞을 내다보는 지략가였던 것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그렇게 서돌은 자신의 지혜로 오만한 아내와 교활한 장인을 모두 굴복시키고 집안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도성 서소문 장터에서 가장 큰 쌀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제 나이는 올해 60이었으나 서소문에서 장사를 하기에는 아직도 팔팔했죠. 제가 봐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젊은이들과 비교해봐도 전혀 손색이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서소문에 자리한 쌀가게를 향해 거주하고 있던 집을 나섰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막내딸은 이미 쌀가게로 도착한 상황이었죠. 제 막내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참으로 부지런한 아이였습니다. 오늘도 가게 앞에 도착한 저를 보며 서소문에서 함께 장사하던 이웃 상인들이 그러더군요. 돈이 그리 많으면서 가마꾼을 고용해 편하게 이동하지 왜 고생을 사서 하냐고 말입니다. 늘 있던 일이라 이제는 놀랍지도 않은 잔소리였습니다. 땅을 파면 돈이 나오는가? 사람이 아끼고 살아야지 않겠어. 그것도 맞습니다만 어르신? 돈을 벌었으면 쓰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요. 막말로 저승길에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것이 돈 아닙니까? 사람이 어떻게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 수 있겠나. 제가 이렇게 말하자 다른 상인이 이리 묻더군요. 그럼 어르신께서는 돈을 왜 버십니까? 재미가 있잖아. 자네들은 돈 버는 재미가 없나? 그러자 이번에는 또 상인이 이리 말을 걸어왔습니다. 말이지 제가 듣기에는 시비 같았습니다. 돈을 재미로 버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는 재미있게 벌어서 가치 있는 곳에 다 쓰고 죽으려네. 이게 내가 이 쌀 가게를 운영하는 이유고, 이게 내가 사는 궁극적인 목표야. 그들은 저와의 대화가 답답했던지 고개만 갸우뚱하며 제 앞에서 해산했습니다. 늘 있던 일이라 이들과의 대화가 오늘 역시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어쨌건 오늘은 평소와는 다른 일상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어제부로 이곳에서 일하던 일꾼 7명을 모두 해고했기 때문에 일할 사람이 아쉬웠죠. 저와 함께 일했던 7명의 일꾼은 저와 인연을 함께했던 이들이었으나
쌀 가게에 있던 쌀에 손을 대고 장부까지 조작했기에 배신감에 괘씸하여 더는 이곳에 나오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품삯을 적게 쳐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네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나? 저는 7명의 일꾼 중 반장을 맡고 있던 자에게 서운한 감정을 내세우면 이리 말했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쌀에 손을 조금 댄 것을 가지고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어르신과 하루 일한 게 아니고 무려 2년이란 세월을 봐왔습니다. 겨우 이러한 일로 훈계를 이어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내 쌀을 자네들이 사사로이 내다 팔며 이문을 취하지 않았나?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요. 왜 이렇게 답답하게 행동하십니까? 저는 저와 함께 2년을 일했다던 반장 일꾼 입에서 죄송하다는 반성은 나오지 않고 치졸한 변명만 숱하게 늘어놓는 모습에 순간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후로 불러들인 6명의 일꾼 모두 숱한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들과 함께 일을 이어간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잔인한 풍경이었죠. 안 되겠군. 내 나을치 품삯을 더 쳐줄 테니 오늘까지만 일하고 모두 그만두게. 더는 자네들같이 기본도 안 되어 있는 이들과는 일할 수가 없네. 그러자 반장 일꾼이 저를 빤히 보며 이리 묻더군요. 적잖게 놀랐다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참말이십니까? 내 밑에서 일하고 싶다면 앞으로 쌀에 손 떼지 않고 장부도 조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단히 약속하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사과하란 말일세. 그러면 내가 이번 일은 조용히 넘어가 주겠네. 저희가 그렇게 큰 잘못했습니까? 그리고 저희 없이 어떻게 도성 전체로 쌀을 배달하시렵니까? 저희를 다 자르고도 이곳이 제대로 돌아갈 것이라 보십니까? 뭐야? 저는 더는 기본도 안 되어 있는 이들과 입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반성도 하지 않은 태도에 질려버렸죠. 저로서도 7명 모두를 자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으나 이런 자들을 데리고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어제 겪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새로운 일꾼을 한 명이라도 뽑아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곳 쌀 가게를 12년째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막내딸은 이곳 쌀 가게에서 장부를 기록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도맡고 있었습니다. 저는 좋은 쌀을 가져오고 농민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일을 전적으로 도맡았었죠. 어쨌건 저보다 먼저 온 막내딸이 이웃 쌍인들과 대화를 끝내고 이제야 상점 안으로 들어오는 저를 보며 우려 섞인 얼굴을 앞세운 채 이리 말해오더군요. 아버지, 이제 오십니까? 밖에서 이웃 쌍인들과 입씨름 좀 하느라 늦었구나. 모두 아버지를 질투해 그런 것이니 이해하세요. 불경기의 다른 가게는 요즘 장사가 안 되는데 아버지만 잘 나가니 부러워서 그러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 돈을 쫓아가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해. 장사 치는 사람을 쫓아야 한다고 말이야. 알았으니까 노여운 감정은 푸세요. 저들 마음도 이해하셔야죠. 이곳 서소문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사람은 혼자서 장사 못하는 법입니다. 상생하셔야죠. 아버지도 그 고집 좀 꺾으세요. 저는 막내딸이 틀린 말을 하지 않아 이를 귀담아 들으며 이리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들어온 배달은 몇 건이냐? 다행인지 모르겠으나 아직은 없습니다. 그럼 새로운 일꾼부터 뽑아야겠구나. 상점 앞에 일꾼을 구한다는 방을 붙이겠습니다. 막내딸과 일꾼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 어제 일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그러니 나아지려던 기분이 다시금 상했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어. 내가 그 녀석들을 얼마나 믿고 의지했는데 말이야. 감히 은혜를 원수로 갚아. 제가 괜히 벌집을 쑤셔 분란만 일으킨 건 아닌지 죄스럽네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걸 사전에 대비하고자. 장부 기록과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일을 시킨 것이 아니더냐? 그건 100번도 잘한 일이다. 어쨌건
막내딸도 죄책감을 느끼는 상황이니 더는 어제 있었던 일꾼에 대한 불미스러운 사건을 내뱉지 말아야겠다고 여겼습니다. 괜찮은 일꾼이 빨리 들어와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배달이 밀려들기라도 하면 모두 거절해야만 하는데요. 그러니 말이다. 모두가 이곳으로 쌀을 사러 올 수 없는 이들이라 손님에게 죄송하구나. 그러니 어서 방을 붙이거라. 예, 아버지. 막내딸이 방을 붙이고 있는데 때마침 어떤 청년이 어슬렁거리며 다가오는 겁니다. 이곳 쌀 가게 앞으로 다가온 청년은 방을 붙이던 제 막내딸에게 이리 말했습니다. 혹시 일꾼을 구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만. 이곳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막내딸은 해당 청년을 별로라는 얼굴로 쳐다보았습니다. 삐쩍 마른 몸에 무거운 쌀을 들고 배달이나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었죠. 그러함에도 지금 상황이 한 명이라도 아쉬워 어쩔 수 없이 이리 말했습니다. 일을 하시려면 부친께서 허락하셔야만 합니다. 어르신을 뵙고 싶습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오세요. 아버지? 이곳에서 일하고 싶다는 분이 오셨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저는 어색한 얼굴로 막내딸 뒤에 서 있던 젊은이를 보았습니다. 젊은이가 이곳에서 일하고 싶다던 장본인인가? 예, 어르신. 신분이 어떻게 되는가? 제가 이리 물었던 이유는 입고 있는 옷이 초라해 평민 같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제 추측인데 이자는 천민이라 여겼으나 그래도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은 해봐야 했습니다. 그는 머뭇거리더니 이내 이렇게 말하더군요. 천민 이호입니다. 미안하네만 나는 천민을 일꾼으로 뽑지는 않는다네. 외람되오나 그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곳에서 쌀을 배달하거나 직접 사러 오는 이들은 대부분이 평민일세. 나는 돈 많은 부자에게는 내 쌀을 팔지 않지. 그저 어렵고 가난한 평민에게만 저렴하게 쌀을 팔고 있다네. 그런데 내가 천민을 일꾼으로 고용한다면 분명 나를 찾는 손님들이 실망할 것이네. 잘 알았습니다. 그럼 만수무강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했음에도 해당 청년은 군말 없이 이곳을 나가더군요. 그런데 그가 이곳을 나가면서 상점 바닥에 떨어져 있던 쓰레기를 주워가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유심히 보고 있다가 해당 청년의 뒷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보게. 해당 젊은이가 걸음을 멈추고서 저를 돌아보며 이리 말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 쓰레기를 왜 주워가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네 가게도 아니지 않나? 더욱이 오늘 이곳에서 일을 할 수도 없을 텐데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는가? 저는 부모님께 남 밑에서 일해도 내 것처럼 일하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유언이 맞다고 믿기에 이를 따를 뿐입니다. 천혜고아로 자랐나? 예? 고아의 천출이라. 좋네. 내가 자네를 고용하겠네. 지금 당장 일할 수 있겠나? 그게 정말이십니까? 자네의 천한 신분만 보고 사람을 올바르게 보려고 하지 않았네. 그 점은 내가 용서를 구하겠네. 그래, 이름이 어떻게 되는가? 본관은 없고 이름은 봉식이라 하옵니다. 봉식이라. 그렇게 저는 봉식이와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일꾼을 더 고용해야 했음에도 성에 차는 이가 없어 1년 동안은 봉식이와만 일했지요. 혼자서 하기에 무리였음에도 봉식이는 묵묵히 3년을 일했습니다. 참으로 시간이 빨리 지나가더군요. 3년 동안 게으름 하나 피우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저는 감탄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쌀 가게 앞으로 노파가 찾아와 제게 이러는 겁니다. 여기서 일하는 젊은이가 있지요. 봉식이를 말하나 보군요. 그건 왜 물으십니까? 세상에 그 녀석이 우리 집으로 쌀을 배달해 주는 것도 모자라. 장자까지 패주고 일을 정리하는 게 아닙니까? 내가 역병으로 하나뿐인 아들을 잃고 알아누웠었는데 하루도 빼먹지 않고 제 발로 나를 찾아와 친할미처럼 걱정해 주더이다. 말벗은 물론이고 말입니다. 오, 그렇습니까? 그러니 참으로 일꾼 하나는 잘 두었소.
무조건 붙잡고 있으시오. 관상을 보니 복을 부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제 귀에 들려오는 봉식이의 미담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칭찬할 것이 많았죠. 제가 더 뿌듯하기까지 했습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없었는데 정말로 아들 삼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20 중반이 된 막내딸을 어떻게든 시집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막내딸은 저와 함께 있는 게 좋다며 시집갈 생각을 하지 않더군요. 저는 쌀 가게에 손님이 없던 시간에 막내딸과 잠시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무래도 시집을 가라고 잔소리를 퍼부어야만 이 아이가 긴장할 것만 같았죠. 이제는 시집 갈 때가 되지 않았어? 언제까지 이 아비 옆에 있을 것이냐? 저는 아버지랑 평생 이곳 쌀가게에서 일하렵니다. 다른 사내에게 시집 가는 건 싫습니다. 그리고 제가 없이 어떻게 장부를 관리하려고 하십니까? 장부 정리는 나도 할 수 있다. 행여나 말이라도 그렇게 내뱉지 말거라. 내가 평생 시집 가지 않고 내 곁에 달라붙어 있을까봐 그게 더 무섭구나. 마음에 둔 사내는 있느냐? 다 별로예요. 내가 외모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안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시집을 가지 않으니 내가 답답하구나. 상처받기 싫습니다. 저는 막내딸이 말하는 상처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 이리 중얼거렸습니다. 상처? 사내들은 기생이나 끼고 놀고 혼인해도 다른 여인에게 눈길 주잖아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언젠가 한 번은 시련을 겪는단다. 그렇다고 그게 무서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인생은 변하지 않아. 재미가 없지 않겠니? 그래도 저는 상처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막내딸이 그렇게 말하자 더는 어떠한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와 막내딸 사이에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때마침 봉식이가 배달 일을 마치고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고생했어요. 그러자 봉식이를 보는 제 반가움보다 막내딸의 반가움이 더했습니다. 제가 그런 막내딸을 보자 막내딸은 황급히 시선을 피우며 딴청 짓더군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막내가 봉식이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배달을 마치고 가게로 들어온 봉식이를 데리고 잠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할 말이 있다면서 말입니다. 저는 봉식이를 쌀가게 옆에 있던 국밥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할 말이란 게 뭡니까? 주인 어르신. 자네와 함께 일한 지 어느새 3년인가? 예, 참으로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자네가 불평불만 없이 성실하게 일해준 덕분에 매출이 몇 곱절이나 늘었어. 내게 꺼내 사항이나 섭섭한 것은 없나? 그런 게 있겠습니까? 갈 곳이 없는 저에게 별채까지 내어주셨는데 말입니다. 하실 말씀이란 게 뭡니까? 우리 막내딸을 어떻게 생각하나? 사내로서 우리 막내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는 것이네. 돌려서 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보게. 제가 이리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봉식이는 당황하는가 싶더니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이리 말하더군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연하지 이 사람아. 어른이 물어보는데 거짓말을 하면 되겠어. 괜찮으니 솔직하게 말해봐. 봉식이는 올해 22이었습니다. 제 막내딸보다는 3살이 아래였죠. 봉식이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이리 말하더군요. 제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허나 품어서는 안 되는 여인이라 생각해 지금은 정리 중입니다. 송구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리 생각했는데? 저는 천민이지 않습니까? 감히 천민 주제에 어찌 아가씨를 탐내겠습니까? 어쨌건 내 딸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건 사실이지? 예, 송구하게 되었습니다.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감히 불경스러운 일을 저지르는 만행을 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잠시 깊은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여기서 막내딸을 시집 보내지 못한다면 평생 갈 수 없을 것이라 여겼지요. 내 막내딸과 혼례를 올리지 않겠나? 솔직히 말하면 나는 자네를 사위로 맡고 싶다네. 자네라면 안심이 된다고나 할까? 봉식이가 적잖게 놀란 얼굴로 저를 보며 이리 묻더군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더욱이 저를 사위로 맞이하신다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실 것이옵니다. 그건 제가 싫습니다. 나도 처음에 그리 여겼네. 비록 우리 집안의 관직을 내려놓은 양반가나 천출과 어울려서는 안 된다고 말일세. 그런데 자네가 내 쌀가게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바뀌었네. 숱한 양반네와 평민이 오며 자네만 칭찬하는 게 아니겠나. 저번에 비가 온다며 먼 거리도 배달을 나갔었고 다리를 삐끗했어도 약속한 배달은 어떻게든 마무리 지었었지. 내 딸아이도 아마 그 점에 마음을 빼앗겼을 것이네. 자네는 천출임에도 참으로 보고 배울 게 많은 사람이야. 과찬이십니다, 어르신. 그러니 내 막내딸과 혼례를 올리게. 따님께서 저 같은 놈을 좋아할지 의문입니다. 그건 내가 장담하지. 아무래도 자네를 마음에 두고 있는 눈치 같았어. 아비가 내 딸의 마음 하나 모르겠나. 나는 그렇게 물러터진 사람은 아닐세. 그게 정말이십니까? 저는 봉식이와 국밥집에서 나와 쌀가게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쌀 가게로 들어오는 저와 봉식이를 보며 막내딸이 이리 말하더군요.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맛있게 먹었구나. 두 분이 무슨 얘기를 했기에 식사가 이리 길어졌습니까? 내 험담이라도 했을까봐 그러느냐. 아버지도 참으로 짓궂으십니다. 오늘 너희 둘에게 할 말이 있으니 가게 문은 일찍 닫고 집으로 가자구나. 예? 막내딸이 할 말이라는 단어에 의아스러웠으나 저는 무작정 따라오라며 봉식이와 막내딸을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막내딸과 봉식이를 나란히 앉게 하고서 그 둘을 마주보고 앉아 이리 말했습니다. 너희 둘이 혼례를 올리면 어떻겠느냐? 그러자 막내딸이 놀란 얼굴로 이리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도 봉식이 총각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았더냐? 단지 천출이라 내 눈치가 보여 마음을 내보이지 못했던 게 아니야? 막내딸은 제 말을 맞았던지 딱히 어떠한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나는 너희 둘이 부부의 연을 맺었으면 좋겠다. 남 눈치 볼 것이 뭐가 있어. 너희 둘의 마음만 잘 맞으면 되는 것이지. 그러함에도 막내딸은 어떠한 결심을 굳히지 못하더군요. 내가 봉식이에게 물으마. 말씀하십시오, 어르신. 내 막내딸을 평생 아껴줄 자신이 있더냐? 어르신께서 저를 사위로 받아만 주신다면 평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여인에게 눈길조차 건네지 않을 자신 있더냐? 예? 저는 막내딸을 보며 이리 말했습니다. 들었느냐? 막내딸이 쑥스러운 얼굴로 저를 보며 이리 말하더니 이내 눈길을 피하더군요. 예, 아버지. 예부터 말이다. 사람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다. 봉식이 저 녀석이 쌀가게에서 일하는 것만 봐도 어떻게 가정을 꾸릴지 상상이 되는구나. 딸아? 내가 너를 못 믿겠다면 이 아비의 눈을 믿어보거라. 절대로 이 사내는 너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럼 아버지 말대로 따르겠습니다. 후로 둘은 백년가약을 맺었고 서소문에서 저와 함께 쌀 가게를 운영하며 금실 좋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혼례를 올릴 때 신부는 기본적으로 살피지요. 신분 물론 중요하지요. 하지만 사내나 여인이나 혼례를 올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배경을 볼 게 아니라 사람 그 자체의 됨됨이를 보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가정의 화목과 건강, 재물이 번창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소문 쌀 가게 주인장 백년감 올림. 오늘도 궁궐 앞으로 몰려가 이혼을 시켜달라 떼를 쓰는 숱한 기혼 양반 사내들의 시위로 도성 곳곳은 시끄러웠습니다. 저는 아직 잠결이었으나 밖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에 눈을 떴습니다. 시끄러워 요즘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 같은 일이 오늘만의 일은 아니라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저들은 오늘도 이혼을 해달라고 시위를 하는 것인가? 참으로 한심하군. 나도 사대부지만 같은 사대부가 봐도 민망해 얼굴을 못 들겠어. 대체
저 여인네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야. 잠에서 깨자마자 일이 중얼거렸던 저는 밖에 있을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는 아침이면 늘 대청이나 마당을 쓸던 부지런한 녀석이었습니다. 어차피 더는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아 눈을 뜬 마당에 기상하기로 했습니다. 더욱이 오늘은 중요한 일이 있어 꼼지락거리면 안 됐습니다. 밖에 돌쇠 있더냐? 빗자루로 마당을 쓸고 있던 돌쇠가 제 처소 앞까지 쪼르르 다가와 이리 답했습니다. 예, 도련님. 부르셨습니까? 저는 대청 앞에 있던 돌쇠의 얼굴을 보며 이리 말했습니다. 돌쇠야. 새순물 좀 준비해 주거라. 오늘은 환양여 부락으로 갈 터이니 먹을 것과 마실 건 수레에 있지 말고 실어놔야 한다. 양반 기혼 사내들과 광화문 궁궐 시위에 동참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거기를 미쳤다고 가겠느냐. 벌써 7년 전 일이다. 그때 그 일이 벌어진 게 여인네들 탓은 아니질 않더냐. 몹쓸 청나라 놈들이 가해자고 조선 여인이 피해자인데 말이다. 다른 기혼 양반 사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쨌건 같이 몰려다니지 않으시면 나중에 무슨 봉변을 당하지 어찌합니까? 이놈은 요즘에 눈치가 보여 밖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왜 말이냐? 청나라 사내들에게 몸이 더럽혀진 여인네를 받아주겠다는 양반집에서 일하는 저를 다른 양반집 종놈들이 자꾸만 험담하고 다닙니다. 그러는 나는 편할 것 같으냐? 이놈아! 나도 기혼 양반 선비들 사이에서 따돌림 당하는 중이다. 유생들까지도 나를 따돌린다 이 말이다. 그래도 어쩌겠느냐. 나는 이게 틀렸다고 보지 않는다. 저도 도련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니 이놈도 참고 견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은 주인으로서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는구나. 저는 그거면 됐습니다. 어쨌건 너는 지금 당장 먹을 것과 마실 거, 덮을 걸 최대한 많이 챙기거라. 그곳에 있는 여인네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려면 최대한 넉넉하게 실어야 할 것이야. 이제는 덮을 것까지 말입니까? 곧 있으면 쌀쌀한 가을이다. 덮을 것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추위는 사내들도 버티기 어렵다. 알겠습니다. 이놈이 잽싸게 준비하겠습니다. 돌쇠가 준비해준 새순물에 손과 얼굴을 씻고서 곧장 외출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이런 저를 보며 안방에 계시던 아버지께서 걸어 나오시며 이리 말씀하시더군요. 며느리에게 가는 것이냐? 예, 아버지. 내가 도성을 지키는 북문 포도대장에게 일러두었다. 오늘도 별 무리 없이 도성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무슨 일이 있으면 곧장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오늘이 30번 가까이라 적응은 되었습니다. 그래도 방심은 금물이다. 저 양반 기혼 사내들이 어찌 나올지 모르니 말이다. 어쨌건 이번에 나가면 며느라기는 꼭 데리고 와야 한다. 더는 그곳에 둔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리가 아닌 것 같구나. 내 가문 사람이 왜 거기 있어야만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단 말이다. 제가 어떻게든 설득해 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돌아가시며 제 안사람을 지키라는 유언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지. 그러니 내가 그 약조를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 어쨌건 소자 이번에도 잘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하자 아버지께서는 맑고 청명한 하늘을 올려다보시며 긴 한숨을 내뱉더니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이냐. 병자호란이 끝나 좀 사나 싶었더니 이런 일이 다 벌어지는구나. 내 식구를 내 집에 들이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한다니 말이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내가 주책이구나. 어서 출발하거라. 저는 도성 외곽을 향해 나설 준비를 마쳤고 저를 따르는 돌쇠는 수레를 끌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이런 저와 돌쇠를 아버지께서 배웅해 주셨습니다. 수레에는 먹을 게 넘쳤으며 향심이는 제 옆을 보좌 한 채 걸었습니다. 향심이는 제 집에서 돌쇠와 함께 종생활을 이어가던 유일한 여종이었습니다. 또한 제 아내가 제게 시집 올 때 데리고 왔었던 친정 소속 여종이기도 했지요. 제 뒤만 졸졸 따르던 향심이가 바삐 앞서가던 저를 보며 이리 묻더군요.
저는 잠시 향심이와 짧은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나흘 만에 보는데 마님께서는 잘 계시겠지요? 나도 잘 모르겠구나. 향심이가 쌀쌀한 초가을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느새 초가을입니다.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그러니 오늘은 그 사람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데려와야겠다. 그 사람을 그런 곳에 두는 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아닌 것만 같구나. 저번에 자세히 둘러보니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했었다. 다른 양반 사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어르신께서 무슨 봉변이나 당하지 않을지 그게 걱정입니다. 내가 내 아내를 집에 들이겠다는데 저들이 무슨 권리로 나를 막는단 말이냐. 더욱이 내 아버지가 형조판사시니 큰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게다. 그것도 그렇지요. 그런데 양반 사내들끼리 저리 똘똘 뭉쳐 이혼해달라며 조정을 압박하니 어쩝니까? 이혼에 동참하지 않은 양반가를 따돌리지 않나, 무시하지를 않나 정말 가관입니다. 어쨌건 너희도 조심해야 한다. 그나저나 작은 마님을 어떻게 설득하실 겁니까? 작전은 있으신지요? 없다. 나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은 모르겠다. 저와 향심이의 대화에 수레를 끌던 돌쇠가 껴들며 이리 말했습니다. 무작정 끌고 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게 아니면 답이 없지를 않습니까? 돌쇠 말을 듣고 있던 향심이가 이리 말했습니다. 작은 마님을 도성내로 들였다가는 다른 양반 사내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너는 이름이 돌쇠처럼 머리도 돌이냐? 저는 머리가 복잡해 이리 말했습니다. 우선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구나. 어쨌건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이나 재촉하자구나. 저와 수레를 끄는 돌쇠, 향심이는 걸음을 재촉하고 재촉했습니다. 잠시 후 저와 향심이 수레를 끄는 돌쇠가 북쪽 성문 앞에 도착했죠. 이제 도성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북쪽 성문만 통과하면 아내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돌쇠야, 힘들지는 않더냐? 괜찮습니다, 도련님. 도련님께서 이리 걱정해 주시니 없는 힘이 마구 솟구치는 것 같습니다. 녀석, 마음에도 없는 말은 여우처럼 잘도 내뱉는구나. 내 녀석의 넉살도 참으로 많이 늘었다. 다 도련님께 보고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북쪽 성문을 통과하려던 때였습니다. 여러 양반 사내들이 다가와 난데없이 제 앞을 가로막는 것이었습니다.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돌쇠가 끄는 수레 앞도 다짜고짜 가로막았지요. 그동안 이런 적은 없었는데 오늘따라 이들의 시위가 격하니 눈살이 절로 찌푸려졌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인가? 제 앞을 가로막은 많은 양반 사내 무리 중 대장으로 보이는 이가 제 앞으로 다가와 이리 말했습니다. 대장으로 보이는 이는 저와 함께 한 스승 밑에서 학문을 배운 절친한 동기였습니다. 그도 한양에서는 나름 알아주는 양반이었는데 그의 이름은 김이섭이었습니다. 이섭이가 저를 보더니 미간만 잔뜩 찌푸린 채 이리 말하더군요. 목소리에 불만 섞인 가시가 한가득했습니다. 자네는 오늘도 한양역 불악으로 가는 것인가? 그것도 수레에 먹을 걸 이리 잔뜩 싣고서 말이네. 알고 있다면 비켜서게. 시간이 없네. 그럴 수는 없네. 어찌 양반이 이런 참담한 일을 벌일 수가 있단 말인가? 저들은 청나라 사내와 더럽게 몸을 섞고도 염치 없이 이곳 조선 땅에 발을 들였네. 어찌 이것을 이대로 묵과할 수 있단 말인가? 저 여인들이 제 발로 청나라 사내들에게 안긴 것은 아니자는가. 강제로 붙잡혀 가지 않았나. 더욱이 사람이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 땅에 발을 붙이는 게 뭐가 잘못이란 말인가? 제가 단호한 표정을 지으며 격하게 언성을 높이자 이섭이도 불쾌한 얼굴을 내세운 채 이리 답했습니다. 물러서지를 않았죠. 어찌 사대부 입에서 그런 불경스러운 말을 내뱉을 수 있단 말인가? 저들은 숱한 청나라 사내들에 의해 지조를 잃었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어디 있는가? 나에게 그건 중요하지 않네. 우리 사내들이야 서운하고 화가 나는 감정이 들겠으나 저들도 얼마나 서럽고 억울하며 분하고 슬프겠는가.
자네는 지금도 저것들을 동정하는 것인가? 저 더러운 것들을 말이네. 동정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말하는 것이네. 막말로 역지사지란 말도 있지 않은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게. 나라면 자결을 했을 것이네. 그러니 저것들은 염치도 없는 것들일세. 저는 순간 화가 솟구쳐 이섭이의 얼굴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이섭이는 제 주먹을 맞고 뒤로 고꾸라졌지요. 이 같은 모습에 이섭이 주변에 있던 사내들은 제 눈치만 살폈습니다. 제가 형조판서의 아들이었기 때문이고 제 뒤에는 도성 북문을 지키는 관군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게 언제든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군이 말입니다. 어쨌건 저도 제가 이렇게 분노할 수 있다는 것에 적잖게 놀랐습니다. 다시는 그 입으로 저 여인들을 험담하지 말게. 그때는 내가 자네를 없앨 수도 있음이야. 저곳엔 자네 안사람도 있지 않던가. 5년을 함께했던 안사람과의 추억보다 지조를 잃었다는 사실이 자네에게는 중요한 일이었던가. 이섭이는 제 말에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섭에게 어떠한 대답을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어쨌건 저는 하고 싶은 말을 마저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스승 밑에서 오랫동안 학문을 배웠네. 얼마 전 찾아뵌 스승님께서도 나와 같은 입장이었다네. 그러니 저 여인네들은 우리가 품어야 하지 않겠나. 저들도 우리의 식솔이니 말일세. 이섭이가 이런 저를 보며 미친 사람처럼 웃더니 미리 말했습니다. 스승님의 입장이 조선 양반 사내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는 없네. 모든 사대부가 이혼을 요구하고 나서는 이 마당에 언제까지 낭만 타령만 할 셈인가? 조만간 조정에서도 어떠한 답을 내놓을 걸세. 아마 그 답은 우리 양반 사내들을 위한 것이 되겠지. 유생들도 함께하겠다는 뜻을 보였으니 말일세. 이미 대세는 기울었네. 그럼 자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하시게. 나는 내가 할 일을 할 테니. 그러니까 우리 서로 상대에게 피해는 주지 않았으면 좋겠네. 자네들의 이혼 시위에 내가 감놔라 배놔라 한 적이 있었던가. 저는 언짢아진 표정을 앞세우며 기분 상한 목소리로 이리 말했었습니다. 그러자 이섭이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이리 답하더군요. 뭐라? 저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갈 길을 재촉했습니다. 돌쇠야. 가자꾸나? 저와 이섭이의 말다툼을 지켜보던 돌쇠는 제가 다그치자 멈추어 놓았던 수레를 곧장 도성 밖으로 끌기 시작했습니다. 어쨌건 저들은 저를 법적으로 막아설 명분이 없었습니다. 사실 조정에서도 이혼만은 안 된다며 완강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수레를 끌고서 환양여들 부락으로 향하는 저와 향심이 돌쇠를 양반 기온 사내들은 닥쳤던 개처럼 쳐다보았습니다. 도성 밖 인근으로 야산이 하나 보였습니다. 도성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리했죠. 저기 저 멀리 보이는 곳에 허름한 초가집 몇 채가 보였습니다. 저곳은 석 달 전 환양녀들이 이곳 조선으로 와 거주하기 위해 지은 터전이었습니다. 막말로 산적들이 사는 곳과 다를 게 없어 안쓰러웠습니다. 잠시 저들에 대해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저들은 병자호란 때 청나라로 끌려가 7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이들이었지요. 그런데 저들의 식솔들은 가문을 더럽혔다며 저들을 도성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청나라로부터 이 나라와 노인, 여인, 아이들을 지키지 못한 것은 젊은 사내와 정치인들인데 왜 사내들은 몸과 마음이 상처받고 돌아온 저 여인들에게 돌을 던지는 것인지 말입니다. 저는 나흘에 한 번씩 먹을 걸수레에 싣고 이곳을 찾아섰습니다. 저기 제 아내가 보입니다. 얼굴이 부쩍 초췌해진 제 아내는 저와 돌쇠, 향심이를 보며 다가왔습니다. 오셨습니까? 아내는 저를 보며 반가운 표정보다는 죄스러운 얼굴을 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여인네들 모두가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기분은 괜찮소? 아내는 제가 살갑게 물었음에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죄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으며 저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괜히 저 때문에 송구합니다. 당신이 송구할 이유가 뭐가 있겠소?
병자호란 때 그대를 지키지 못했던 내가 못난 놈이지요. 그때 어머니도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어쨌건 이렇게 살아있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오. 저는 돌쇠와 향심이에게 가지고 온 것들을 이곳에 풀라고 지시했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 덮을 것을 넉넉하게 챙겨왔음에도 턱없이 부족해 미안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환양녀 부락을 챙기는 사람은 다행히 저뿐만이 아니라 몇몇 더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점이 적잖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주먹밥과 호리병 안에 든 물을 마시는 걸 보며 가슴속에 담아 두었던 말을 조심히 꺼냈습니다. 오늘은 나와 함께 집으로 가십시다. 아버지께서도 당신을 꼭 데리고 오라 하셨습니다. 아내는 먹던 걸 내려놓은 채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이렇게 말하더군요. 닭똥 같은 눈물만 주르륵 흘린 채 말입니다. 저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무슨 염치로 그곳에 간단 말입니까? 그러니 더러운 저는 빨리 잊으시고 다른 여인을 만나 가문의 대를 이으시길 바랍니다. 곧 있으면 날씨가 추워집니다. 이런 허름한 곳에 있으면 몸이 상해요. 그리고 내게는 오직 당신뿐이요. 사람이 살면서 어찌 좋은 일만 겪고 살겠습니까? 남들은 이곳 여인네들의 몸이 더럽혀졌다며 욕을 하겠으나 내게는 인생에 있어서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재수 없는 일일 뿐이요. 재수 없는 일은 나도 겪고 돌쇠도 겪고 향심이도 겪는다오. 그러니 자책은 이쯤에서 내려놓고 나와 함께 이만 집으로 가십시다. 저는 아내가 뭐라 말하건 끝까지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머나먼 청나라에서 이곳 조선까지 왔으면서 막상 조선 땅에 온 여인네가 집으로 오지 않겠다는 건 미안한 마음 때문일 겁니다. 더욱이 여기서 이 여자를 데려가지 않는다면 이 여자는 평생을 가슴에 맺힌 상처만 보듬은 채로 살아갈 겁니다. 사람은 가족들이 기다리는 정다운 집에서 살아야지요. 돌쇠와 향심이도 제 아내를 설득하며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환양녀들이 하나, 둘 이곳에 모여들며 제 아내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환양녀가 그러더군요. 서방님을 따라가시오. 맞습니다. 그대라도 이곳에서 나가시오. 그쪽이 이곳에서 나가 집에 발을 붙이면 혹시 내 서방도 정신을 차릴지 아오. 우리는 집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대는 정말로 따뜻한 남궁과 가족을 두었소. 그대가 부럽소. 그러자 아내가 이리 말하며 눈물을 보이더군요. 정말 가도 되겠습니까? 나 같은 것이 정말 도성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정말 저를 받아주시는 것이 옵니까? 모두들 더럽다고 욕하는데 왜 서방님은 바보처럼 저를 받아주시는 겁니까? 그러자 아내를 보며 모여있던 환양녀들이 고개만 끄덕인 채 아내를 응원했습니다. 제 아내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좋겠으나 어쨌건 저는 제 아내만이라도 데려가야 했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울어대더니 이내 말라버린 얼굴로 집으로 가겠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정말로 기뻤습니다. 돌쇠는 끌고 왔던 수레에 아내를 태워 눕힌 채 이불로 아내의 모습을 덮고서 도성으로 들어가는 북문이 있는 곳으로 출발했습니다. 아내를 가렸던 이유는 관군 때문이 아니라 눈에 불을 켜고 있던 양반 사내들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 아내를 태운 수레는 도성 북문을 통과해 제가 거주하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와 돌쇠, 향심이는 평소와 같은 표정을 한 채로 걸었죠. 지금까지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관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나 사사로운데 공권력을 사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보? 저기 집이 보이는구려. 다 왔습니다. 답답해도 조금만 참아요. 저는 돌쇠와 향심이의 도움으로 아내를 거의 7년 만에 집으로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제 아내를 본 아버지께서 아내의 두 손을 맞잡은 채 격하게 반기며 이리 말씀하시더군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아가? 집으로 잘 왔구나. 잘 왔어. 송구합니다. 피곤했을 테니 어서 방으로 들어가서 쉬거라. 돌쇠 너는 혹시 모르니 당분간 집안일은 소홀해도 괜찮으니 남종들과 돌아가며 집 주변을 철저히 보초서거라. 예, 대감마님.
돌쇠가 아버지께 이리 대답한 채 어딘가로 가더군요. 얼굴에 패기가 남달라 보였습니다. 향심이가 아내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부친의 처소에서 아버지와 마주보고 앉은 채 잠시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환양녀 부락에서 제 아내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주변 양반 사내들이나 양반가에서 일을 한다면 큰 사단이 일어날 수도 있었죠. 그러니 이후를 대비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어찌해야 합니까? 내가 주상전하를 만나봐야겠다. 주상전하께서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환양녀들을 모두 내칠 수는 없을 거다. 또한 이참에 이번 일을 명분 삼아 본처를 버리고 새로 장가를 들려는 이들도 부지기수니 이를 조정에 알리고 잘만 이용한다면 우리에게 적잖은 도움이 될 거다. 그럼 언제 입궐하실 생각이시옵니까? 내일 입궐할 터이니 집안 단속은 철저하게 해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여명이 트기도 전에 눈을 뜬 아버지께서는 궁궐로 향했습니다. 여명이 트기도 전에 궁궐에 들어간 아버지가 돌아왔던 시각은 정오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아버지께서 한결 가벼워진 표정으로 대문 문턱을 넘고 계시더군요. 저는 아내와 함께 대청에 나란히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가셨던 일은 어찌 되었습니까? 주상전하께서는 내 예상처럼 완강하셨다. 절대 이혼은 안 된다며 환양녀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그들도 우리가 품어야만 하는 조선인이라고 말이다. 그렇다고 저 양반 사내들이 이를 들어먹겠습니까? 달포에 기간을 주고 그 이후로도 개선이 안 된다면 그때는 왕명으로라도 이를 거역할 수 없게 하겠다고 하셨다. 참으로 잘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음을 한시름 놓았고 아내도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아내가 환양녀 부락에 있지 않고 이곳에 있다는 걸 알아버린 일부 극성맞은 양반 사내들이 제 집으로 돌과 죽은 쥐, 팥과 소금을 뿌려대며 격한 시위를 이어갔으나 이마저도 달포가 지나니 주춤해지더군요. 이곳 조선 땅에 어찌나 많은 전란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압록강 너머의 북쪽에서 잦은 외적의 침입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보부상들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7년 전 일이 떠올라 지금도 심장이 불안합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원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행복과 건강, 유익한 만남만이 가득하기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양에 거주하는 그저 그런 평범한 양반 출신이었습니다. 양반들은 모두가 기와집에 거주하며 떵떵거린 채 머슴이나 노비를 두었으나 양반이라고 모두가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가난하였기에 초가집에서 홀로 거주하며 소박하게 살았죠. 여름 장마철이 되면 천장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주거지였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노비나 머슴까지 둘 수 있는 형편은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저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고아가 된 몸이었죠. 부모님께서는 오래전 지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유산으로 이 집을 물려주셨습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빚이 없는 게 어딥니까? 저는 관직에 몸담고 있지는 않았으나 작은 비단 가게 하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먹고 살 걱정은 없었고 괜찮은 혼처만 알아보면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었습니다. 어쨌건 저는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찾으시는 것이라도 있으십니까? 사대부로 보이는 선비 한 명이 제 가게에 진열된 갖가지 상품을 유심히 둘러보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주로 갓, 접선, 각근, 도포, 세조대, 태사회 등 사대부 선비들이 즐겨 입는 옷과 장신구 등을 취급했습니다. 즉, 사내 용품 전문 상점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조선의 사내들은 사람 만날 일도 작고 사회활동도 월등히 많다 보니 입는 것과 꾸미는 것에 여인네보다 더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저는 그 점을 이용해 장사를 하였고 제법 많은 이문을 남겼습니다.
이곳에는 도포 종류가 그리 많지 않구먼. 저기 서소문에는 가격은 저렴하면서 종류가 많은 도포가 많은데 말일세. 아, 그렇습니까? 그럼 필요한 게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수일 내에 가져다 놓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음에도 사대부 선비는 무심하게 제 가게를 나가 버렸습니다. 뒤적뒤적 이 도포 저 도포만 만지작거리더니 결국 빈손으로 떠났죠. 제가 듣자 하니 손님들은 다 안답니다. 자신이 둘러보는 이 상점의 주인장이 근본이 있는지 없는지 말입니다. 그러니 근본이 없는 상점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물건을 사지 않는다네요. 그 근본이 되는 기준이 무엇인지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사람 것만 보고 근본을 따진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사대부 양반 손님이 나간 후로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정말 오늘따라 한가하더군요. 오늘따라 손님이 없구먼. 참으로 지루하다. 지루함과 씨름하며 긴 한숨만 내뱉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무렵에 여러 명이 제 가게 안으로 밀려 들어와 다짜고짜 이러는 겁니다. 사실 이들은 매달 말일이면 운종가를 때 지어 돌아다니며 영세 상점과 상인을 대상으로 숱한 자릿세만 뜯어낸 저질들이었습니다. 무렵에 무리 앞에 나와 있더니가 그러더군요. 참고로 이자의 이름은 모르겠으나 성이 김씨였습니다. 인근 상인들은 이자를 무렵에 우두머리 김씨라 불렀습니다. 그러니 줄여서 그냥 김씨라 일컬었죠. 장사는 잘 되십니까? 그래, 이번 달 자리세는 준비하셨소. 지난달에도 지연 지급하셨는데 이번 달에는 빠르게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긴장된 얼굴을 하고서 김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려오더군요. 이번 달에 장사가 생각보다 되질 않았다네. 나에게 나흘만 더 말미를 주겠는가? 그러자 그자가 미간만 잔뜩 찌푸린 채 이리 언성을 높이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되면 저렇게 돈에 미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다른 상점은 자리세를 밀리지 않고 착실하게 내는데 왜 우리 새님께서는 매번 올 때마다 자리세를 이리 밀려대는 겁니까? 이거 우리 연목일에는 심산 아니요? 다선 양 내시기가 그리 부담스럽습니까? 그자는 기분이 불쾌했는지 가게 안에 진열된 상품들을 쓰러뜨리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이자의 못된 성질머리는 이곳 운종가에서도 알아주는 수준급이었습니다. 어쨌건 저 더러운 성질머리를 건드려서 좋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달래야만 했습니다. 제 상점이 제 손으로 복구할 수 있는 수준에서 벗어나기 전에 말입니다. 이번만 봐주게. 네, 다음부터는 어떻게든 밀리지 않고 내겠네. 명색이 양반이었던 제가 애걸복걸하며 김씨의 바짓가랑이만 붙잡자 그제야 그는 화를 누그러뜨렸습니다.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지나가자 이를 보며 옆에서 유기전을 운영하던 상점 주인이 놀란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를 보는 옆 상점 유기전 주인의 얼굴은 안쓰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괜찮나? 저는 난장판이 된 상점 앞만 정리하며 이리 답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려고 했으나 참았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겠나. 내가 죽지 못해서 산다네. 형조에서 일하는 관리들은 대체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저런 쓰레기를 잡아가지 않고 말이네. 옆 상점 유기전 주인장은 제 일을 거들어주며 저와 잠시 짧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어쨌건 옆 상점 유기전 주인이라도 옆에 있으니 조금은 위안이 되더군요. 그러면 뭐 하는가? 저놈들이 형조 관리들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니 관리들도 모르는 척하는 것이지. 나라가 아주 썩었네. 저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도포 자락과 여러 장신구를 주워가며 무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자네는 이번 달에 내야만 하는 자릿세는 마련했던가? 이미 마련했다네. 저는 하던 동작을 멈추고 적잖게 놀란 얼굴로 그를 주시했습니다. 정말이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리 빨리 마련할 수 있었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5냥을 벌써 말인가? 자네 참으로 능력자일세. 그는 상점 앞을 살펴보더니 이내 제 얼굴을 주시하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뭔가 중요한 할 말이 있나 봅니다.
사실은 말이네. 나의 자릿세가 2냥으로 줄었다네. 이것들이 무려 3냥이나 깎아 주었지 뭔가. 다른 상인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했건만 내가 자네에게는 특별히 알려주는 것이네.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 그가 입꼬리를 실룩거리며 답했습니다. 대체 무슨 방법을 썼기에 무려 3냥이나 깎은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렇다니깐. 대체 무슨 방법을 쓴 것인가? 그는 저를 보며 말을 아끼더니 이내 거창한 목소리를 앞세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씨를 샀다네. 저는 의아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혼잣말로 이리 중얼거렸습니다. 성씨? 지금 조선에서는 극소수 양반들만 성씨를 사용하지 않나? 성씨가 있는 이들만 근본이 있다니 어쩌겠는가. 성씨를 사는 게 여러모로 이득 아니겠소? 그렇지. 같은 성씨끼리는 서로 밀어주고 봐주고 도와주는데. 그러니 이곳에서 편하게 일하려면 성씨가 필요할 것 같았네. 그래서 얼마 전에 단호한 결정을 내렸지. 가뜩이나 상점 주인도 성씨가 없으면 손님들이 근본 없는 물건을 판다며 외면하지 않나. 그러면 자네가 구매한 성씨는 무엇인가? 나는 말이네, 김씨를 샀다네. 저 무렵의 우두머리와 같은 성씨를 말이네. 더욱이 형조에서 근무하는 관리 대부분이 김씨 아니겠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지. 순간 저는 깊은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들어봐도 허황되었다는 느낌보다 제법 괜찮겠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 상점 주인처럼 성씨를 산다면 최소한 손해는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서운하네, 그려. 왜 그걸 지금 말해주는가? 미안하게 되었네. 성씨가 있다면 좋겠으나 막상 있는 것도 부작용이 심해서 말이네. 어쨌건 내가 겪어보고 괜찮아 자네에게 말해주는 것이네. 서운한 감정은 여기서 푸시게. 내가 다음번에 탁주나 살 터이니? 저는 깊게 고민했죠. 어떤 성씨를 사야 할지 말입니다. 사실 작금의 조선에는 성씨 구매하기가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일은 암암리에 빠르게 이루어졌죠. 아마 지금이 아니면 나중에는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뭐든 빨라야 했습니다. 특히 조선에서는 뭐든 빠른 것이 이득이었습니다. 같은 성씨끼리는 밀어주고 서로 도와주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도와주더군요. 그러니 저같이 아무것도 없는 혼자에게는 이번 일은 구미가 당기는 그런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며칠 전에 오래전에 연모하는 여인에게 고백하여 차이는 상처를 맛보았습니다. 우리 둘은 가까운 이웃으로 꽤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였죠. 낭자를 오래전부터 연모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이웃인 나의 마음을 받아주겠소? 소녀, 잘생긴 도련님이 정말로 마음에 드나 제 아버지께서 이를 반대하십니다. 나를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봐도 되겠소? 관직도 성씨도 없으며 장터에서 상점이나 운영하는 장사치와는 연을 맺지 말라십니다. 더욱이 족보도 없고 본관이 어딘지도 모르는 사내와는 더욱 만나서는 안 된다더군요. 그러면 근본 없는 아이가 나온다면서요. 내가 그대 부친을 찾아뵙고 설득하겠소. 그러니 나에게 기회를 주시오. 아버지께서는 선비님을 만나 뵙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소녀는 이미 다른 사내와 혼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성도 있고 본관도 뿌리 깊은 유서 깊은 집안이옵니다. 그럼 왜 나에게 그동안 여지를 준 것이오? 선비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점점 커졌으나 아버지의 말을 무시할 용기가 서질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저희의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부디 좋은 여인네를 만나시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낭자? 낭자? 들으셨다시피 제가 그 여인에게 차인 이유는 성씨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본관이 유서 깊지 않았다는 이유였죠. 즉, 천박한 가문의 핏줄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서당에서 글 공부를 함께 했었던 동무를 만나기 위해 모처럼 주막을 찾았습니다. 그와는 달포에 한 번씩 도성에 한 주막에서 만나 회포를 풀었습니다.
참고로 그 동무는 편전에 들어가는 상소를 정리하는 일을 도맡는 말단 관료였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반가운 마음에 이리 말하였습니다. 정기적으로 보는 얼굴이었음에도 최근 힘든 일을 겪어서 그런지 유독 반가웠었나 봅니다. 영식이 자네 왔는가? 먼저 와 있었던가? 오래 기다리지는 않았나? 나도 방금 왔다네. 그러니 신경 쓸 거 없다네. 우선 앉게나. 영식이는 술상을 사이에 둔 채로 저와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그래, 요즘 장사는 잘 되는가? 다른 장터에서 일하는 상인들에게 듣자 하니 요즘 운종가에 사람이 뜸하다던데. 저는 기겁하는 얼굴로 영식이에게 그동안 쌓인 한을 풀었습니다. 말도 말게. 요즘 무레배들이 자릿세를 걷어가 피가 마른다네. 그깟 자릿세야 얼마든지 낼 수 있으나 조금이라도 날짜가 늦으면 아주 성난 황소처럼 난리를 피우는데 그것 때문에 손님이 끊겨 미치겠다네. 영식이가 제 잔에 술을 따라주며 이리 답하더군요. 그런 일이 있었던가? 그것 때문에 미치겠다네. 그나저나 자네는 요즘 조정일은 어떠한가? 말단이라면 자비리 마를 텐데 말이네. 또한 신입 관료를 선배 관료가 못 살게 군다는 소문도 무성하던데. 자네 말처럼 힘들다네. 해서 이번에 성씨를 살까 고민 중이라네. 저는 영식이가 성씨를 살까라고 내뱉자 적잖게 놀랐습니다. 고지식한 영식이마저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다니 말입니다. 사실 영식이는 오로지 실력 하나만으로 위로 올라가겠다면서 뭐든 묵묵하게 열심히 해오던 청렴결백한 말단 관료였었지요. 성씨를 말인가? 자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참으로 놀랍네. 요즘 성씨로 상대를 부르기가 유행이라네. 예를 들자면 김참봉, 백설이, 박판서 이렇게 말이네. 그러니 나같이 성씨가 없는 사람은 투명 인간 취급하더군. 반대로 말하자면 성씨만 있다면 그들 속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궁금해서 이리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영식이는 알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영식이가 말단 관료였음에도 제법 해박했죠. 발이 넓어 아는 사람까지도 많았습니다. 그 성씨는 대체 어디서 살 수 있는가? 그건 왜 묻는 것인가? 저는 단호한 표정을 앞세우며 이리 말했습니다. 이곳 조선에서 성씨가 없어서 막대한 피해와 차별을 받은 건 아마도 나일 걸세. 그러니 나도 사야겠네. 그 성씨를 말이네. 영식이가 적잖게 놀란 얼굴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가?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동무 영식이에게 이리 털어놓았습니다. 동무는 반년 전부터 자릿세를 뜯어가는 무례배의 존재는 알고 있었으나 무례배 우두머리와 성씨가 같아 자릿세를 깎았다는 제 옆가게 유기전 상인의 사연은 몰랐었습니다. 제 사연을 듣던 영식이가 저를 보며 이리 속삭이더군요. 자네도 생각이 있는 것 같으니 이참에 나와 함께 성씨나 사세. 내 동무가 나와 같은 생각이었다니 참으로 기분이 좋구먼. 저는 잠시 고민했고 이내 영식이를 보며 이리 답했습니다. 좋네. 그럼 자네는 어떠한 성씨로 살 생각이신가? 나는 이씨로 살 생각이네. 지금이 이씨 조선이 아니던가. 이왕이면 왕족들의 성씨를 따라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자네도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중에서 고르는 게 나을 걸세. 그저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걸 고르는 게 최고라네. 괜히 특이한 성씨를 가졌다가 다른 이들로부터 놀림감이 될 수도 있다네. 그럼 자네 말대로 김씨로 정해야겠네. 그리고 이건 자네에게만 특별히 알려주는 것인데 나중에는 족보도 사는 게 좋을 것이네. 족보? 영식이가 애써 주변을 살피더니 제 얼굴을 보며 귓가에 이리 속삭여 왔습니다. 저는 집중해 이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이렇게 성씨 사고팔기가 유행이 되어 개나 소나 성씨를 갖는다면 그때는 족보가 있느냐 없느냐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시기가 올 것이네. 이미 조성의 고위 관료들은 족보 사고팔기나 끼워넣기에 막대한 돈을 쓰고 있네. 즉 나중에는 성씨가 중요한 세상이 아니란 말일세. 그러니 요즘 어디를 가나 본관이 어디냐는 질문을 부쩍 하더군. 저는 고개만 끄덕이며 이리 답했습니다. 알겠네.
영식이와의 만남이 있던 후로 대략 보름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상점 안을 지키며 손님을 맡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손님은 뜸하고 가게 안에 재수 없는 똥파리 한 마리만이 날아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양손을 허공에 휘휘 저어가며 저놈의 똥파리 쫓아내기에 열을 올렸지요. 파리에도 똥이라는 성이 있다니 부럽기도 했습니다. 가까스로 똥파리가 쫓아냈는데 때마침 영식이가 들어오는 겁니다. 자네 왔는가? 영식이가 저를 흐뭇한 얼굴로 보더니 이내 소매 안쪽을 뒤지며 뭔가를 찾더군요. 한참을 뒤적거리며 찾던 그가 호패 2개를 꺼내 하나를 제게 건네며 이리 말했습니다. 이 영식과 김만섭이라는 호패네. 드디어 성씨가 들어간 자네 호패가 나왔단 말일세. 어떠한가? 저는 제게도 성씨가 생겼다는 점에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냥 만섭이었던 제가 김만섭이 된 것이었습니다. 동무 영식이는 성씨를 사서 주변에 아는 관료들에게 청탁해 호패까지 바꾸고 서류까지 정리하는 등 모든 업무를 이리도 꼼꼼하게 일사천리로 진행해 왔습니다. 내게도 김씨라는 성이 생기다니 참으로 믿기지 않구먼. 이제 우리도 무리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네. 그러니 말일세. 앞으로 성씨를 당당하게 밝히고 다니시게. 저번에도 말했지만 족복 끼워넣기 작업도 슬슬 시작할 테니 그리 알고 있게나. 알겠네. 모든 건 자네에게 전적으로 맡길 것이니 족복 끼워넣기까지 부탁함세. 일이 마무리되면 얼마의 비용이 들어갔는지 알려주고. 알겠네. 그럼 나는 입궁 시각이라 슬슬 가보겠네. 영식이는 제 상점에서 궁궐이 있는 방향으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영식이가 가고 난 후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새로운 호패만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렇게 이번 달에 무례배들에게 내야만 하는 자릿세를 지급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에게는 5냥이나 되는 자릿세를 2냥으로 깎아야만 하는 결전의 날이기도 했죠. 5시가 넘어가자 오늘도 어김없이 10대 명의 무례배들이 거친 발걸음으로 상점 앞에 당도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무례배 우두머리 김씨에게 제 호패를 보여주었습니다. 자랑하듯 말입니다. 이보게 무례배 우두머리 김씨. 내게도 김씨라는 성이 생겼네. 자네와 같은 성씨구먼. 무례배 우두머리 김씨는 제가 내민 호패를 보더니 감탄사만 연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름만 있던 새님께서 성씨가 생겼네요. 그럼 새님도 이제부터 우리 식구인데 내가 자리세를 깎아줘야겠습니다. 나와 새님이 김씨면 우리는 형제가 아닙니까? 정말 고맙네. 같은 식구끼리는 서로 밀어주고 당겨줘야 하지 않겠나. 앞으로 나만 잘 좀 봐주게나. 나도 자네에게 최선을 다할 테니 말일세. 너무 야박하게 굴면 슬플 것 같네, 그려. 저는 양반이었음에도 무례배 우두머리 김씨에게 비굴할 정도로 일이 하소연했습니다. 솔직히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체면 따위가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운종가를 둘러보는데 이름만 가지고 장사하는 놈들이 부지기수요. 성씨가 없는 놈들은 근본도 없으니 우리같이 성씨가 있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야지요. 그나저나 새님께서는 성씨를 어떻게 사셨소? 요즘 단속이 심해 작업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저는 제 동무 이야기를 꺼내며 그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넌지시 말했습니다. 물론 현재 족복 끼워넣기를 작업 중이라는 은밀한 말까지 모두 말입니다. 무례배 우두머리 김씨가 제 말을 듣자마자 솔깃한 얼굴로 이리 말하더군요. 그 동무분을 제게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자네도 족복 끼워넣기 작업을 하려고 하는가? 듣고 보니 성씨만 가지고서는 안 되겠습니다. 뭔 놈의 나라가 무슨 일만 하려고 하면 성씨부터 물어보는 건 둘째고 본관이 어디냐고 필시 묻습니다. 씁쓸한 건 본관이 없는데 어떻게 말하냐는 겁니다. 하긴 나도 그렇다네. 본관이 짱짱하지 않아 사모했던 여인에게도 차였으니 말일세. 그 일이 있던 후로 저와 무례배 우두머리 김씨는 의형제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세상입니다. 피가 섞이지도 않았는데 고작 성씨 하나가 같다며 형제가 될 수 있다니 말입니다.
요즘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이렇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혼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농사꾼이라면 품앗이를 해야만 하고, 정치인이라면 당파에 소속되어야만 하고, 장사꾼이라면 상인회에 소속이 되어야만 하겠지요. 이도 저도 아니라면 최소한 성씨나 족보라도 튼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역시 이곳 조선에서는 혼자서는 뭘 해도 무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받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셨던 분이 느닷없이 돌아가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저는 말을 빌려 최대한 빠르게 본가로 향했습니다. 제가 타고 있던 말은 쉬지 않고 달렸음에도 이 시간은 저에게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종로에 자리한 집에 왔더니 대문 너머로 집안에서 하염없는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들어보는 아버지의 울먹임이 애처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문을 밀고서 마당으로 발길을 들였습니다. 저를 보던 종들은 아무런 말 없이 묵내했으나 저의 눈길은 대청에 앉아있는 아버지와 흰색 천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흰색 천은 대청마루에 가지런히 눕혀져 있는 뭔가를 고요히 덮고 있더군요. 저는 그게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알았지요. 그러니 두려움의 발길이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 다리에 힘이 풀려 곧장 주저앉으려 했으나 사태를 수습하려면 버텨야만 했습니다. 진맥을 끝마치고 대청에서 내려오던 의원 앞을 가로막으며 저는 이리 물었습니다. 내 어머니의 사인이 무엇입니까? 정녕 나의 모친이 영을 달리하신 게 맞습니까? 의원은 씁쓸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이리 말했습니다. 진심통이라네. 지금 진심통이라고 하셨습니까? 건강한 사람도 모를 만큼 병의 진행 속도가 더딘 것이 진심통이란 병의 특징이네. 안타깝지만 어쩌겠는가. 해당 의원은 제 어깨를 위로하듯 툭툭 치고서 이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불효자였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아프신 줄도 모르고 숱한 투정만 부려댔으니 말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덮고 있는 흰색 천 앞으로 떨리는 발걸음을 애써 옮겼습니다. 손이 떨리고 몸이 떨리고 다리가 떨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얼굴을 덮고 있던 흰색 천을 천천히 거두어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온화한 미소를 지은 채 눈을 감고 계셨으나 온기는 아직도 여전하더군요. 저는 어머니의 얼굴만 이리저리 바라보다가 이내 어머니의 얼굴을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어머니의 얼굴 위로 쉬지 않고 계속 떨어졌습니다. 저는 통곡했습니다. 내 어머니의 이마, 내 어머니의 눈가, 내 어머니의 콧대, 내 어머니의 입가 주변. 이 모든 게 제가 기억하고 있던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머니가 살아계시지 않다니. 어머니 눈 좀 떠보십시오. 어찌 이리 누워만 계십니까? 저와 저녁을 먹기로 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내년이면 손자도 태어나는데 얼굴이라도 보셔야죠. 어머니? 저는 이리 처절하게 울먹이며 어머니를 불러보았음에 또 어머니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분하고 억울해 대청 바닥만 수없이 내리쳤습니다. 통곡의 비명을 질렀죠. 부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어찌 우리 가족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홍수 같은 눈물을 쏟아내니 눈가가 말랐던 아버지께서도 다시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버지는 한참을 울었고 종들도 마당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했습니다. 이곳은 눈물바다가 되었죠. 어머니는 사람은 평등하다며 종들에게도 평소에 무척이나 잘해주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집 종들도 이번 일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저는 쏟아지는 눈물을 소매 끝으로 닦아내며 아버지에게 이리 물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버지께서도 어머니의 진심통은 모르고 계셨습니까? 이 사람이랑 같이 점심을 먹는데 느닷없이 가슴에서 통증이 느껴진다고 하지 않더냐? 해서 아래 것들에게 의원을 데려오라 시켰더니 의원이 오고 얼마 있지 않아 숨을 거두었단다. 나도 이 사람이 이런 병을 갖고 있을 거란 생각은 하지 못했다.
가더라도 내가 먼저 갔어야 했거늘 참으로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버지께서도 떨리는 목소리를 앞세우며 이리 답을 주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어머니를 잃었으나 제 아버지도 하루아침에 안 사람을 잃었죠. 하긴 지금에 와서 자초지종을 물어본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모든 건 과거일 뿐이니 현재를 수습하는 게 우선이겠죠. 꿈만 같았으나 이것은 받아들여야만 하는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편안하게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지금 제가 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이리 말했습니다. 미련이었죠. 이렇게 가실 것이었다면 어제 식사라도 함께 할 것을 그랬습니다. 같은 한양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본가에 자주 들르지 못했던 게 이리 후회가 되네요. 그러게나 말이다. 아버지는 이리 말한 후 살아생전 어머니께 해주지 못했던 말을 이어가더니 다음에 태어나면 다시 만나자는 말을 내뱉고서는 어머니의 얼굴을 흰색 천으로 덮었습니다. 저는 다시금 울음이 쏟아지려고 했으나 참았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어머니의 부고를 주변에 알리고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빈소 앞에서 다시금 통곡했습니다. 어느 집이건 문상을 겪으면 상주는 장례 절차 내내 울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잠도 오지 않고 밥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긴 부모가 이승을 떠났는데 밥이 넘어가는 게 쉽겠습니까? 문상객을 맞은 저는 내내 눈가가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이런 저를 보며 여종 하나가 제게 다가와 이리 말하더군요. 해당 여종은 저희 식구와 10년 넘게 생활했으며 생전 어머니가 아꼈던 아랫것이었습니다. 도련님? 괜찮으십니까?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잃었는데 괜찮을 리 있겠느냐? 그래, 무슨 일이라도 있더냐?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될지 모르겠으나 주인마님 목까지 열심히 사셔야지요. 그러니 틈날 때마다 눈 좀 붙이시고 끼니도 알아서 그때그때 챙겨 드십시오. 저녁 때가 되면 조문 행렬이 더욱 많아질 겁니다. 그래, 알았다. 신경 써줘서 고맙구나. 마님께서는 분명 극락왕생하셨을 겁니다. 그래도 도련님이 살아생전 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자책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나보다 몇 곱절은 낫구나. 상전을 위로할 줄도 알다니 말이다. 다 우리 주인마님께 보고 배운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하긴 내 어머니는 몸도 마음도 꽃다운 분이셨지. 솔직히 해당 여종에게 고마웠습니다. 배우지 못한 아랫것이라 여기지는 않았으나 힘들 때 사람 위로해 주는 건 참 잘하더군요. 의외였습니다. 돌아가신 모친께서 살아나기를 바랐으나 그건 어디까지나 저희 작은 희망사항이었죠. 3일장이 끝나고 이제는 3년상을 지내기 위해 저는 본가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수레의 적자는 짐을 싸고 아내와 함께 본가를 찾았습니다. 아내는 이곳과 집을 오가며 당분간 양쪽 생활을 할 예정이었으며 저는 3년 동안 아버지와 본가에서 기거하며 3년상을 끝마칠 계획이었습니다. 저도 3년상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장모님께서도 오랜 지병을 앓고 계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신은 이곳 시댁 일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 친정에 계신 장모님께 더 집중하세요. 며느리라 하여 시어머니를 우선시해야 하는 건 잘못된 관행입니다. 그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틈날 때마다 장모님을 찾아뵙겠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어찌 배려요. 당연한 것을 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어머니는 장모님 한 분만 남았소. 정말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드는 생각인데 인생은 살수록 후회만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종들의 도움으로 제 집에서 가져온 생활 물품들을 이곳에 풀었습니다. 정확하게 1년 전에 이곳에서 장가를 간다며 분가했었죠.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저는 장가를 가고 난 후 부모님과 함께 살 계획이었으나 어머니께서 저를 분가시켰습니다. 새 신랑과 새 신부가 백년가약을 맺었는데 우더런들의 눈치 없는 신호는 경험해 봐야 하지 않겠냐며 쫓아낸 것이었지요. 그때는 어머니가 개방적인 분이라 여겼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배려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1년간만 나가서 달콤한 신혼을 맛본 뒤 다시 합가할 생각이었죠. 저는 어머니의 위패를 모셔놓은 사당으로 이동해 기도부터 올렸습니다. 양반가 중 대부분이 집안에 사당을 마련해 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3년 동안 이곳에서 궁궐을 드나들며 출퇴근할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궁궐에서 일하는 말단 관리였습니다. 오늘은 3년상을 시작한 지 첫 번째 되는 날로 본가에서 시작하는 첫 출근이었지요. 아침밥은 아래 것들이 차려주었고 저는 아버지와 대청에 마주보고 앉아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끼니 때우기가 쓸쓸하더군요. 이곳에서 내 어미의 3년상을 지내는 게 불편하지 않겠느냐? 불편할 게 뭐 있겠습니까? 자식이 제 어머니의 넋을 달래는 일인데 말입니다. 그렇지. 아버지께서는 무슨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지나치게 말을 아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인 제 걱정부터 하는 것이라 그리 한정된 추측만 했으니까요. 퇴청 후 집으로 와 어머니의 위패 앞에서 기도를 올린 후 사당 주변을 청소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이곳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혼잣말하며 마치 어머니가 살아있는 것처럼 모친의 기운을 느껴보고 싶어서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어머니의 위패를 보며 오늘 궁궐에서 있었던 일을 중얼거리며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밤이 늦어 제 처소로 가기 위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내일 또 오겠다는 인사를 어머니께 한 채 말입니다. 제가 마당에 들어서자 여종이 저를 보며 이리 묻더군요. 지금까지 사당에 계셨습니까? 오냐? 그런데 아버지는 들어오지 않으셨더냐? 처소에 안 계신 것 같구나. 여종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묘하게 일을 아끼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따라 이를 확연히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위패를 모신 사당에서 나와 직감력이 좋아진 것일까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늦으실 것 같습니다. 하는 일도 없으실 텐데 대체 무얼 하기에 늦는단 말이냐? 실은 말입니다. 주인 어르신께서 석 달 전부터 기방에 드나들고 계십니다. 뭐라? 아버지가 기방해를 말이냐? 이것을 어찌 말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더군다나 3년상을 시작하는 첫날에 기방을 드나든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제가 다 서운해지려고 합니다. 저는 적잖게 놀랐으나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 양반 사내치고 나이에 상관없이 대부분이 기방을 찾습니다. 제 아버지도 사내이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단지 제가 서운했던 건 여종 말처럼 오늘이 3년상 첫날이란 게 문제였지요. 알았다. 내가 아버지와 얘기를 해보마. 어쨌건 지나칠 수도 있었을 텐데 얘기해줘서 고맙구나. 여종은 갈 법도 했으나 더 할 말이 남았던지 뭔가 아쉬워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여종의 얼굴을 의아스럽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며 이리 물었지요. 나에게 무슨 할 말이라도 더 남았더냐? 여종은 가슴만 쳐대며 한참을 침묵과 씨름하더니 에라 모르겠다는 표정을 앞세운 채 이리 말했습니다. 주인마님께서 숨을 거두신 날 말입니다. 주인 어르신께서 이 집으로 젊은 기생을 데리고 왔습니다. 첩으로 삼겠다면서요. 그 여자 참으로 부려우가 따로 없었습니다. 뭐라? 지금 첩이라고 하였더냐? 게다가 불효우? 예, 저뿐만 아니라 이 집에 있던 모든 종과 머슴이 이를 보았지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쇳내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주인마님께서 앓고 계셨다는 진심통이 말입니다. 어쩌면 주인 어르신이 데려온 그 여자에 의한 충격은 아닐까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주인마님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듣고 보니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평생을 주인 어르신만 보며 살아오신 분에게 어찌 그런 배신을 할 수 있답니까? 사람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참으로 야박하십니다. 아무래도 내가 내일 의원을 만나봐야겠다. 정말로 큰 충격에 의해서도 진심통이 발병되는지 알아봐야겠어. 날이 밝자 저는 곧장 해당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당시
제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진맥했던 그 의원을 말입니다. 의원님 계십니까? 해당 의원은 저를 보며 처음에는 누구지 하다가 이내 알겠다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머님의 장례는 잘 마무리했던가? 예, 덕분에 잘 끝마쳤습니다. 그래? 이곳엔 어인일이신가? 의원님께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이리 발걸음하였습니다. 혹시 어떠한 충격에 의해서도 진심통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겁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네. 사실 나도 자네 어머니를 진맥했을 때 놀랐다네. 정기적으로 나를 찾아와 진맥하며 보약까지 꾸준히 드신 분이 난데없이 진심통이라니 말일세. 그런데 집안에 무슨 일이라도 있던가? 저는 입이 근질근질하여 말하고 싶었으나 제 아버지와 관련된 일이기에 참았습니다. 제 얼굴에 침뱉기가 아닙니까? 더욱이 여종의 말만 믿고 집안일을 떠벌릴 수도 없었죠. 저는 의원 입을 통해 원하는 대답을 들었기에 곧장 집으로 와 종들을 불러놓고 이리 물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께서 이곳에 기생을 드렸다는 게 사실이냐? 저는 이 같은 내용을 제게 내뱉은 여종의 말이 사실이 아니기만을 바랐으나 저를 보던 여러 종은 그렇다는 말만 반복하며 그동안 보고 들었던 걸 털어놓았습니다. 가장 충격이었던 건 아버지가 기생을 안방까지 드렸다는 겁니다. 그걸 보았을 어머니께서는 얼마나 상심이 크고 여인으로서 자존심까지 상했겠습니까? 저는 화를 참을 수 없어 아버지가 계신 처소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지금 당장 아버지께 따지지 않는다면 이 분노를 어디에 풀어야 할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정말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이 컸죠. 아버지, 안에 계십니까? 오냐? 그런데 이 늦은 밤 무슨 일이더냐?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만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계시는 처소 문을 열고 안으로 발길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디로 가시려는 것인지 나갈 채비만 하시더군요. 이 늦은 밤에 어디를 가시는 겁니까? 곧 있으면 통금이 옵니다. 통금은 해시가 아니더냐? 이제 유시를 조금 넘어섰다. 제가 알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치 뭔가에 홀린 표정이었습니다. 귀신의 빙이 되면 이런 모습일까 확신했습니다. 기방에 가시려는 것이옵니까? 제 말에 아버지는 역정을 내셨습니다. 그러나 얼굴엔 치부를 들킨 사람처럼 어쩔 줄 모르는 부끄러움이 가득했지요. 기방? 저는 아들로서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참아서는 안 된다고 여겼습니다. 아무리 저를 키워준 분이라나 아버지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니 할 말은 따끔히 내뱉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제 말에 가시박힌 말들이 많았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이제 3년상을 시작한 지 보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3년상을 하는 동안 술과 계집은 멀리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선비이고 저는 그게 사대부라 아버지께 귀가 따갑도록 배웠습니다. 아들인 제가 이렇게 말하자 아버지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자책하시며 이리 답하시더군요. 내가 미안하구나.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어쨌건 본인의 실수를 반성하고 이를 인정하니 여기서 끝내자고 여겼습니다. 계속 물고 늘어져 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제 어머니의 3년상을 무사히 마쳐야만 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아셨다니 다행입니다. 부디 제가 존경할 수 있는 아버지로 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이 아비가 미안하구나. 다음부터는 이렇게 실망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나 때문에 피곤할 테니 이만 내 처소로 물러가 쉬거라. 하나뿐인 아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으니 자존심이 상하셨을 겁니다. 저는 이쯤에서 발길을 들여 제 처소로 돌아왔습니다. 처소로 돌아온 저는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아버지께 너무했었나 하는 생각이 밀려들더군요. 어쨌건
저는 아들이고 그분은 저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가 아닙니까? 찝찝한 마음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란한 마음을 달래고자 아버지가 있는 처소로 발길을 다시금 옮겼습니다. 아까 전 이를 사과하고 싶어서 말입니다. 처소 앞에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처소에는 호롱불이 켜져 있었고 아버지의 형체가 창호를 통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버지, 주무십니까? 저는 아버지를 불러보았음에도 아버지가 대답이 없어 피곤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발걸음을 물리려는데 세상에 아버지의 신발이 없는 겁니다. 저는 설마 하는 불길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처소 문을 확 열었습니다. 세상에 그랬더니 아버지는 온데간데 없고 이불 속에 베개가 삐져나와 있는 겁니다. 그 베개가 호롱불을 배경 삼아 제 아버지 역할을 대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기방에를 가신 것인가? 저는 화가 났으나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난감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를 형조에 고발할 수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는 고발만 한다면 충분히 처벌할 받을 수 있는 사안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발 대상과 처벌 대상이 제 부친이란 게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 같은 사실을 아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힘든 일이 있을 때면 늘 아내와 고민을 나누었죠. 저는 아내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상세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좋겠소? 어머니의 3년상을 마칠 때까지만 참으십시오. 괜한 분란을 일으켜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리 부도덕하게 행동하시는 아버지를 그대로 두란 말이오. 나는 그게 될지 의문이오만 그대는 그게 됩니까? 그럼 서방님 말대로 한다 치시지요. 형조에 구하고 아버님은 처벌받으시겠지요. 주변에서는 콩가루 집안이라며 모두가 우리를 험담할 것입니다. 또 어머니 마음은 어쩌시겠습니까? 저는 흥분했는데 아내의 말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어쨌건 제가 너무 성급하게 생각했었나 봅니다. 그럼 당신 말대로 가만히 있으면 되겠소? 예,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제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서방님의 의중이니까요. 아니요. 나도 당신 말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나 하나만 조용하면 모든 게 그냥 지나가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버님도 사내입니다. 서방님께서는 아버님을 아버님으로 보시는데 그게 문제 같습니다. 물론 아버님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에게, 특히 가족에게 바라지 마십시오. 3년간은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로 저는 아내의 진심 어린 조언과 따뜻한 위로, 꾸준히 이어진 지지와 내조로 어머니의 3년상을 무사히 끝마쳤습니다. 3년이란 시간이 길지는 않게 느껴졌으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비참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와 연을 끊겠다는 건 아닙니다. 단지 아버지를 아버지로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사내로서 보는 관점도 필요하다는 걸 새삼 깨우쳤습니다. 어쨌건 모친의 3년상을 끝마친 저에게 아버지가 찾아와 미안했다고 고개만 숙이더군요. 자신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어쨌건 이번 일로 앙금은 남았으나 어떻게 풀어갈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